예, 잘 들리시죠? 질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분배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다 못 끝내서 오늘 조금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지난주에 잘 안 들려서 마이크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은 그러니까 N명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다 다르다고 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번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 어떤 세율이 채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잠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제 세율의 선택은 바로 미디언 인컴을 갖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뭐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정치인들 캔디데이트이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렉토럴 컴피티션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세율이 바로 미디언 인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인 타우 M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중위소득자 혹은 뭐 소득이 미디언인 사람. 그래서 미디언 인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결과적으로는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미디언 인컴이고 이건 이제 민 인컴이겠죠. 에버리지 인컴. 그래서 보통 이제 소득 분포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오른쪽 테일이 두터운데 그래서 이런 현상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뭐 1% 전체 인구의 뭐 한 1%,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있을 때 대체로 이제 이런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소득 분포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더 크게 되겠죠. 평균 소득은 한 여기쯤 있을 거고 중위소득은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일 테니까 한 이쯤 있겠죠. 제가 하나 예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10%는 연소득이 5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다 5천만 원을 번다라고 한번 해보죠. 90%는 5천만 원이고 0.5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5억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디언 인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민 인컴을 계산해 보면 한 0.95억 원쯤 될 거예요. 당연히 미디언보다 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연소득이 굉장히 높았던 10%의 소득이 2배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소득은 변하지 않고 10%의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10억 원으로 2배가 된다면 미디언 인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은 여전히 5천만 원이겠지만 0.5억 원이겠지만 10%의 소득이 2배가 되면 이제 평균은 상승하겠죠. 1.45억 원으로.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이 경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어떤 경우에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한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불평등하겠죠. 소득 분배가 이렇게 더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든가 혹은 이제 더 불평등해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평균 소득과 미디언 인컴 사이의 차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질수록 중위소득 미디언 인컴 YM과 평균 소득 Y 사이의 격차가 커지겠죠.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YM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평균 소득분의 자신의 소득이죠. 그렇죠? 미디언 인컴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지면 불균등해질수록 YM과 Y의 차이가 커지니까 미디언과 민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은 이제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YM과 Y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테니까 당연히 이제 Y분의 YM은 감소할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소득 분배가 더 불균등해지면 질수록 이 값은 이제 하락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균등할수록 YM과 Y 사이의 차이는 별로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균 소득분의 중위 소득은 이게 바로 YM 나누기 Y겠죠. 중위 소득은 1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중위 투표자가 혹은 미디언 인컴을 갖고 있는 시티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굉장히 낮은 세율이 되겠죠. 이게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테니까. 1에 가까워진다면 그렇다면 세율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대체로 세율은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면 균등할수록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어떤 재분배 정책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위 소득분의 평균 소득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값은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뭐 0으로 가진 않겠지만 크게 감소하겠죠. 불균등해지면 불균등해질수록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에서 이 값이 하락하는 거니까 세율은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면 불균등할수록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어떤 재분배 정책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더 높은 세율, 그 다음에 더 많은 트랜스퍼 인컴이겠죠. T, 우리가 앞서 봤던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는 국가에서 결정되는 세율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간단한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국가의 이제 소득 분배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더 보고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남은 두 가지 이그젬플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소득,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는 사람들의 소득이 이질적인 경우를 살펴봤고요.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크게 두 가지 값을 갖는 경우,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푸어와 더 리치, 그냥 편의상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경우를 볼 거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모형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소득 유형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푸어는 YP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고 더 리치는 이제 YR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유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N명이지만 전체 시리즌의 숫자는 N명이지만 그중에 일부는 YP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는 YR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제 더 리치의 소득 수준이 더 푸어의 소득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우선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고소득층 더 리치의 비율을 델타로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1 마이너스 델타가 더 푸어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1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델타가 0.1, 나머지 0.9는 더 푸어 혹은 뭐 0.2, 더 리치의 비율은 0.2, 뭐 더 푸어의 비율은 0.8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고소득층의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과반수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델타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1 마이너스 델타가 2분의 1보다 큰 거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더 리치고요. 당연히 이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그룹은 더 푸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캔디데이시 모형 안에 존재한다면 더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 혹은 가장 선호하는 어떤 재분배 정책이 채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미디언 보터는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더 푸어가 될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언 보터가 되겠죠. 총소득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해보죠.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별건 아니지만 경제 전체의 총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 우선 리치는 Y R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N명 중에 델타니까 더 리치의 숫자는 N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전체 인구 중에 뭐 10%. 그 다음에 더 푸어의 숫자는 전체 N명 중에 1 마이너스 델타만큼. 이게 이제 인원수라고 하면 되겠죠. 수. 넘버예요. 그 다음에 더 푸어의 숫자는 n 곱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경제 전체의 총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더 리치는 숫자가 n 곱하기 델타인데 이 사람들이 YR만큼을 이제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푸어의 숫자는 n 곱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되고 이 사람들의 소득은 이제 YP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총소득이 되겠죠. 편의상 대문자 Y라고 쓰겠습니다. 총소득. 그래서 이만큼이 더 리치가 버는 총소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푸어의 총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소득은 총소득을 인구수로 그룹 멤버들의 숫자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편의상 스몰 y라고 쓸 거고요. y는 이제 총소득을 n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y를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대문자 y. 그래서 n 델타 yr 플러스 n 1 마이너스 델타의 yp를 이제 n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다 없어지면 평균 소득은 이거 됐을까요? 평균 소득은 뭐가 되냐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계산을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죠? 평균 소득은 리치의 소득 곱하기 리치의 인구 비율 더하기 푸어의 소득 곱하기 푸어의 인구 비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가중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 소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소득과 우리가 평균 소득을 여기서 표현을 했고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이 총소득 대문자 Y,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은 소문자 Y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고소득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은 각각 얼마가 되는가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소득 중에서 고소득층, 그러니까 YR의 비중, 이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체 소득 가운데, 총소득 가운데 리치의 소득 비중이죠. 소득. 그 다음에 총소득 중에서
푸어의 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을 이걸 제가 세타라고 쓸 거고 이걸 이제 1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총소득은 아까 뭐였었냐면 n의 델타의 yr n의 1 마이너스 델타의 yp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치의 소득은 이만큼이 리치의 소득이니까 n 델타의 yr 이게 바로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 보면 분자에도 n이 있고 분모에도 다 n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n으로 나눠줄 수 있고 잘 보시면 분모는 뭐와 같아지냐면 이거 이제 평균 소득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소득 비율은 총소득 가운데 리치의 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평균 소득분의 델타의 Y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한번 더 써보죠.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는 델타의 YR 나누기 평균 소득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양변에 Y를 곱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YR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양변에 Y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변을 델타로 나누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Y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도 없어지고 그래서 YR은 뭐와 같아지냐면 세타 나누기 델타의 평균 소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치의 소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리치의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중이죠. 그렇죠? 델타가 인구의 비율이니까 리치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평균 소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같은 결과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푸어의 소득은 뭐와 같냐면 푸어의 소득 비중이 1 마이너스 세타고 푸어의 인구 비중이 1 마이너스 델타니까 여기에 평균 소득을 곱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제. 자,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세타고요. 총 소득 중에서 푸어의 소득 비중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n의 델타의 yr 그 다음에 고소득층 n의 1 마이너스 델타의 yp 저소득층이고요. 그 다음에 푸어의 소득은 n의 1 마이너스 델타의 y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자에도 n이 있고 분모에도 n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마찬가지로 분모는 평균 소득과 같아지죠. 그래서 y 1 마이너스 델타의 yp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저소득층의 소득 비율인 1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소득분의 푸어의 소득이죠. YP 그 다음에 곱하기 인구 비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어의 비율.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Y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뭐 나중에 이제 이 변수가 좀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양변에 이제 y를 곱하고요. 똑같이 곱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로 나누어주면 이쪽에서는 1 마이너스 델타가 없어지고 y도 없어질 거고요. 이쪽에 정리를 해보면 yp는 1 마이너스 세타 나누기 1 마이너스 델타의 평균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자는 인구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푸어의 인구 비율 나누기 소득 비율입니다. 죄송합니다. 푸어의 소득 비율, 소득 비중, 그 다음에 인구 비율 곱하기 평균 소득이 되겠죠. 똑같이 리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치의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율 곱하기 평균 소득을 하면 리치의 소득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푸어의 소득은 평균 소득에서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율을 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을 한번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리치의 소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평균 소득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y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y가 일정할 때 만약에 세타의 값이 커진다면,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세타가 상승한다면 리치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델타가 하락한다면, 인구 비중이 더 작은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리치의 소득은 늘어나겠죠. 세타가 늘어나면 YR이 늘어날 것이고, 평균 소득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하락해도 YR은 상승할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도 우리가 지금 막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푸어의 소득을 평균 소득 곱하기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율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소득의 1 마이너스 세타에 나누기 1 마이너스 델타를 곱한 것과 같아지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소득 Y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소득 비중이 상승하면, 1 마이너스 세타가 상승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푸어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율이 하락한다면 그 푸어의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평균 소득이 일정할 때 만일 리치의 소득 비중이 상승한다면, 세타의 소득 비중이 상승한다면 이제 1 마이너스 세타는 하락할 테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YR은 늘어날 거고요. YP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두 그룹의 이제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의 변화도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델타가 하락한다면 앞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YR은 늘어날 것이고 평균 소득이 일정할 때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델타는 떨어지겠죠. 전체 인구 상승하겠죠. 전체 인구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은 하락하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앞서 리치의 소득은 늘어나고 1 마이너스 델타가 상승한다면 여기에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제 푸어의 소득은 또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두 그룹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델타라든가 혹은 이제 세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각 그룹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그룹의 소득이 당연히 리치의 소득이 더 높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이런 계산입니다. 리치의 소득은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율의 평균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푸어의 소득은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율의 평균 소득과 같은데, 우리가 앞서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리치의 소득이 푸어의 소득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리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YR이 YP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은 세타 델타의 중간 강의 평가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코멘트를 좀 몇몇 학생들이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다른 학생들 마이크를 좀 꺼주셨으면 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어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여러분 마이크를 이렇게 뮤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당연히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고요. 질문 안 하실 때는 꼭 다른 학생들이 그런 코멘트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리치의 소득이 푸어의 소득보다 크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거죠, 그렇죠? 네.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도 Y가 있고 오른쪽에도 Y가 있으니까 Y를 없애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아니면 뭐 델타를 먼저 곱해주고요. 양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1 마이너스 델타를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델타를 곱해주면 먼저 델타부터 곱하면 이쪽에 델타가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세타의 델타의 1 마이너스 세타 1 마이너스 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1 마이너스 델타를 곱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세타의 1 마이너스 델타 left hand side고 right hand side는 1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남을 거예요. 뭐 그냥 좀 지루한 계산입니다. 세타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델타고요. 이렇게 해주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의 세타가 되겠죠. 보시면 이쪽에도 세타 곱하기 델타가 있고 이쪽에도 세타 곱하기 델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더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리치의 소득이 푸어의 소득보다 높다는 건 결국 리치의 소득 비중이 인구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득 비중이 그러니까 리치의 그 다음에 델타는 바로 인구 비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리치의 소득이 푸어의 소득보다 높다는 것은 리치의 소득 비중이 리치의 인구 비중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세타는 델타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이 말은 곧 리치의 소득 비중이 리치의 인구 비중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 세타의 값이 커진다면 평균 소득은 일정한데 이제 Y가 일정한데 세타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치의 소득과 푸어의 소득의 차이가 이제 확대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국은 세타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Y가 일정할 때 세타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세타의 값이 커진다면 그렇다면 YR과 YP 사이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R, YP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세타가 클수록 전체 소득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테니까 당연히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타가 상승한다면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어떤 세율을 선호하는지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세율과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세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간단하게 몇 가지 식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했던 거니까 제가 또 한번 해보죠. 순서대로. 질문 있으세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세율은 델타입니다. 세율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소득세가 누진적이라고 한다면 누진적 소득세제는 이거 우리가 프로그레시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소득세제가 누진적인 경우 그렇다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서 보진 않습니다. 두 그룹에게 모두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푸어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냐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푸어의 소득은 모두 1 마이너스 델타의 이만큼이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푸어의 인구 수가 될 것이고 사람 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푸어의 소득을 곱하면 이게 바로 푸어의 총 소득이 되는데 각 사람이 모두
타우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실제로 푸어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타우의 YP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1 마이너스 델타의 n만큼이 될 테니까 이게 바로 푸어가 내는 세금이고, 혹은 이제 정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푸어로부터 얻는 조세 수입이 되겠죠. 더 푸어. 그다음에 이제 리치로부터 얻는 세금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전체 리치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뭐냐면 타우의 YR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모두 델타의 N만. 이게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끌까요? 네, 제가 그냥 끌게요. 혹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끄겠습니다. 그냥 끌게요. 네, 괜찮으시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되니까. 제가 껐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학생들이 좀 불편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예, 리치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타우의 YR이고요. 그 다음에 리치는 모두 델타의 n만큼이 있으니까 리치로부터 얻는 세금이 바로 델타 n의 타우 YR이 됩니다. 리치로부터의 세금이 되겠죠. 전체 조세 수입은 이 둘을 합친 것일 테니까 리치부터 쓰겠습니다. 델타 n의 타우 YR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n의 타우 Y P가 되는데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값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n 타우가 여기도 있고 n 타우가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죠. 예, 타우 곱하기 n에 델타 yr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yp라고 쓸 수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걸 평균 소득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평균 소득과 같습니다. 평균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타우 n small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 times y는 평균 소득의 사람 숫자 곱한 거니까 이게 바로 총 소득이 돼요. 당연히 이제 전체 수입은 전체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 소득의 타우만큼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원래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조세 수입입니다. 총 소득의 타우만큼. 근데 지금 우리가 얻은 표현은 타우 곱하기 n의 y만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건 정부의 재정 지출인데, 우선 조세 수입은 타우 n y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강의 노트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t만큼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컴 트랜스퍼입니다. 이전 지출. 똑같은 금액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총 지출은 이제 n 곱하기 t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t만큼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할 거예요. 사회적 비용 혹은 행정 비용. 사회적 비용은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세율과 총소득에 비례하도록 표현을 해보면 이제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에 타우의 1 플러스 1 오브 시그마, 우리가 전에 봤던 식과 똑같고요. 여기에 곱하기 총소득, 이렇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정부의 예산 제약은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 정부 수입이 같아져야 되니까 균형 예산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 타우 곱하기 n y가 조세 수입이죠. 정부의 수입은 이 둘을 합친 것이 정부 지출일 테니까요. 정부 지출과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바꿨으면 총소득을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평균 소득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한번 써보죠. 타우의 1 플러스 1 시그마 곱하기 N 곱하기 Y가 되겠죠. 각 텀에 이제 N이 있으니까 이제 N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타우의 Y, 그 다음에 T 1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이제 Y 그만 남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에 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받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T는 어떻게 될 것인가? T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죠, 그렇죠? T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우선 자, 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T는 이쪽 텀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요. 세율 곱하기 평균 소득 마이너스 이건 이제 1인당 비용이 되겠죠. 1인당 사회적 비용 N으로 나눈 거니까 1인당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 오브 시그마의 세율 곱하기 평균 소득. 여기서 평균 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세율을 결정한다면 타우를 결정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타우가 결정되면 예, T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 텐데 보시면 Y가 각 텀에 있으니까 이제 Y로 마지막으로 한번 묶어주죠. 마지막으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각 사람이 받게 되는 이제 이전 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T가 이전 소득,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전 지출이고 나가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더 리치나 더 푸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받는 소득이니까 받게 되는 금액이니까 이전 소득이 되겠죠. 크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쭉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전 소득의 크기는 세율, 그 다음에 평균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재정이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율 타우라고 있습니다. 타우와 이전 지출 T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T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타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를 같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소득 Y라고 하는 건 주어진 것입니다. YR, YP가 주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YR, YP, 그 다음에 델타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평균 소득도 주어진 것이겠죠. 이 값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변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사람, 각 그룹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형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제가 세율을 계산하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제 푸어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거니까요. 세후 소득 1 마이너스 타우의 YP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분배 정책의 결과 이전 소득이 발생할 테니까 이전 소득까지 자신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치도 마찬가지고요. 세후 소득 플러스 이전 소득이 이제 자신의 소비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전 소득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부의 균형 예산으로부터 얻은 이전 소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T 대신에 균형 예산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표현 이걸 대입해서 저소득층의 효용은 자신의 세후 소득 플러스 이전 소득이죠. 그렇죠? 여기가 세후 소득이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전 소득과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어떤 세율을 선호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전에 나왔던 이그젬플하고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해석만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UP든 UR이든 이건 이제 효용이죠. 푸어의 효용이든 또 리치의 효용이든 뭐 크게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시면 푸어와 리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소득에 있습니다. 다 똑같죠. 그렇죠? 이전 소득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니까 다를 수 없고 푸어와 리치의 효용함수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신의 소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리가 앞서 했던 바로 조금 전 이그젬플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UI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문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앞선 이그젬플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그 이전의 이그젬플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I번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싱글 피켓니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효용함수를 세율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세율이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도 UI는 이런 값을 가질 거예요. UI는 대충 이런 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이게 UI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처음에 제로일 때에서 출발을 해서 세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효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효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그림은 당연히 이제 푸어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리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선 리치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효용 함수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픽이 마이너스 세율에서 어떤 픽을 가질 것이고 마이너스 세율에서 실제로는 이제 세율이 0%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해 가면 효용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리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치의 케이스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경우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세율을 선택하게 될까 찾아보죠. 뭐 간단합니다.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한번 다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쭉 찾아보고 그게 바로 미분하는 것이고 그중에 어떤 기울기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냐면 이때의 효용이 가장 높아지니까 이때의 효용함수의 기울기는 이제 제로가 되겠죠. 이게 플랫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그럴 때 맥시멈을 갖잖아요.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 이 기울기를 0이라고 두는 거죠. 그럼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기울기를 0이라고 둔 바로 이 식이 하나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타우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i번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죠. 타우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풀었으면 yi-타우 yi와 같고요. 뭐 i는 P여도 되고 또는 R일 수도 있어요. puor일 수도 있고 rich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굳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puor에 대해서 한번 풀고 rich에 대해서 한번 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i라고 부른 다음에 일단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여기에 이제 P라고 쓰면 되고요. 혹은 그냥 R이라고 쓰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타워가 여기에만 모여 있으니까 따로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타워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그냥 0이 될 거고요. 타워에 대해서 미분해 보죠. 미분하면 여기에 타워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y i만 남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타워가 뒤에 있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y i만 남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미분하고 y는 그냥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만 타워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타워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합니다. 승수가 앞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그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면 정확히 똑같은 녀석이 분모에 있으니까 나눠져서 1이 될 것이고 타우에 승수에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over 시그마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다 찾은 것이고 이제 이걸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를 0이라고 둔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픽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0이라고 두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First order condition. 이걸 이제 타우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우리가 얻은 식은 바로 yi 1 마이너스 타우의 1 over 시그마 y는 제로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yi를 이쪽으로 넘겨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타우의 시그마 y는 yi 그다음에 양변을 y로 나누겠습니다. y로 나눠주면 이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거니까. 그 다음에 타우의 1 over 시그마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yi 나누기 y를 1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yi 나누기 y는 타우의 1 over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전에 했던 거여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타우의 1 over 시그마 1 마이너스 i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의 소득 나누기 평균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변에 시그마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승수의 승수는 서로 곱하는 거니까 곱해서 1이 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타우는 i번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겠죠. 편의상 i라고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 i를 쓰는 게 좋긴 한데요. 네. 여하튼 1 마이너스 yi의 y 시그마 자, i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 그룹 i라고 하죠. 그룹 i에 속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와 리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더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무엇이고 더 리치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yi 대신에 yp를 쓰면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찾을 수 있고 yi 대신에 YR을 쓰면 이제 리치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리치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두 그룹의 일종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각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과를 보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이 바로 저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Y는 평균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P는 푸어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이 값은 반드시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푸어의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작기 때문에 반드시 1보다 작고요. 반대로 리치의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커요. 보시면 1 마이너스 YR 나누기 Y인데 YR이 Y보다 크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이제 0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돼요. 리치의 소득이 당연히 평균 소득보다 높으니까 세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이제 0%가 되겠죠. 앞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리치의 경우에는 효용이 이런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세율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에 있을 것이고 세율이 0%에서 점점점 상승할수록 효용은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건 뭐 바운더리 맥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0%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율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YP가 Y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효용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율을 한번 다른 값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보죠. 저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바로 이 값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어떤 값을 한번 계산해 봤었냐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자신의 소득 비중 나누기 인구 비중의 평균 소득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YP 나누기 Y라고 하는 값을 뭐 세타와 소득 비중이죠. 델타 인구 비중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다르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보시면 YP 나누기 Y는 양변을 Y로 한번 나눠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소득 중에서 평균 소득 대비 저소득층의 소득 비율은 YP 나누기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마이너스 세타 나누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세타는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델타는 이제 저소득층의 인구 비중이 돼요. 대신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같은 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델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부터 계산을 해보죠 먼저. 그러면 1 마이너스 델타에 그냥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1을 1 마이너스 델타에 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세타니까요. 없어지고 결과는 1 마이너스 델타에 세타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지금 계산했으니까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바로 1 마이너스 델타분의 세타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시그마. 이렇게 해서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찾을 수 있겠죠. 시그마가 거슬리면 이거 그냥 1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뭐 시그마가 1인 이그젬플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게 바로 마지막 부분이고요.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뭐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괄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작아서 뭐 고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고소득층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제로가 될 것이고 소득 재분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 어떤 세율이 채택될 것인가,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되겠죠. 누가 미디언이냐면 전체 국민을, 여기 뭐 그룹의 멤버들을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만약 줄을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이만큼은 다 푸어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만큼은 리치가 되겠죠. 그럼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은 뭐 당연히 푸어가 돼요. 다 소득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Y, P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부터 Y, R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이 정 가운데 있는 미디언 인컴은 바로 푸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뭐 일렉토럴 컴피티션 같은 경우 우리가 전에 봤던 그런 시스템에서 채택이 되는 세율은 바로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될 테니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세율이 채택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타겟티드 트랜스퍼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은 평균 소득이 일정할 때 반드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평균 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할 때 만일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세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고소득층의 소득과 저소득층의 소득의 격차는 더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치의 소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푸어의 소득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세타가 상승한다는 것은 평균 소득이 일정할 때 리치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세타가 상승할 때 푸어의 소득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와 푸어 사이의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푸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인 타우스타가 이게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적용이 되는 세율이 되겠죠. 이 그룹이 이 국가가 선택하는 소득 세율이 될 텐데 이 소득 세율은 상승할 거예요. 세타가 상승하면 그러면 푸어에 속한 사람, 미디언 보터는 푸어가 될 테니까 푸어가 선호하는 세율은 전부 다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되고 소득이 더 불균등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이그젬플에서는 저소득층이 이제 머저리티고요. 그리고 이 경우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면 이제 저소득층은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럼 마지막 이그젬플은 타겟티드 트랜스퍼인데요. 뭐 표적 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이전 지출을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이그젬플, 여기서 봤던 이그젬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어떤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특정 소득 계층에게만 어떤 이전 소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인가요? 첫 번째 재난지원금은 이제 보편적인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시행됐던 그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제가 그냥 선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별적 재분배 정책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그젬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는 두 개의 소득 수준만 존재하고요. P, YR. 그래서 poor와 rich 두 가지 두 유형만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poor에게만 그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전 지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리치한테는 조금 적게 주고 푸어한테는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재분배 정책일 수 있겠죠. 똑같이 세율은 똑같은데 이전 소득이 좀 달라지는 경우 고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이전 지출 우리가 T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어에게는 TP만큼을 지급하는 경우 그래서 뭐 TR과 TP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조금 전 이그젬플은 TR, TP가 서로 같은 경우예요. T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둘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치한테는 얼마만큼을 주고 푸어한테는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는 다 똑같고요. 그냥 재분배 정책의 크기가 두 그룹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부의 예산 제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T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어의 숫자는 1 델타의 n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푸어의 인구 수가 되겠죠. 그래서 푸어에게 1인당 TP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어에게 지급하는 총 이전 지출이 바로 첫 번째 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치의 숫자가 델타 곱하기 n이니까 그 다음에 리치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전 지출이 TR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텀은 리치에게 지급하는 총 이전 지출이 되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 이 텀만 달라지겠죠. 사회적 비용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조세 수입도 똑같습니다. 다만 두 그룹에게 다른 그 이전 지출이 적용이 되니까 이전 지출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각 텀마다 n이 있어요. 여기도 n이 있고 n이 있고 n을 다 약분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주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바로 평균 소득과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도 평균 소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left hand side에는 이전 소득, 이전 지출 T만 남겨놓고 다 right hand side로 넘겨주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식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식은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타우 마이너스 타우의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의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 평균 소득이었고요. 이제 이 T가 이전 지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그룹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이그젬플하고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세율이 결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크기의 이전 지출을 지급하면 T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결정이 되면 그냥 T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T가 결정이 되면 이전 지출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두 그룹에게 다른 어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세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푸어에게는 얼마만큼을 지급하고 리치에게는 얼마만큼을 지급해야 되는가 TR과 TP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과 마찬가지로 푸어의 효용은 이렇게 쓰고요. 리치의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어의 소비는 자신의 세후 소득, 애프터 텍스 인컴이겠죠.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 소득. 마찬가지로 리치도 자신의 세후 소득 플러스 이전 소득이 되겠죠. 전과 다른 것은 이 두 그룹이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에 대입하면 푸어의 효용은 자신의 세후 소득, 소비로부터 바로 그냥 1대1 대응 방식으로 효용을 얻게 되니까 1달러 더 소비하면 1달러만큼의 효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푸어의 효용은 자신의 세후 소득 플러스 이전 소득, 그 다음에 리치의 효용은 자신의 세후 소득 플러스 리치에게 지급하는 이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과연 이제 리치는 얼마만큼을 받고 푸어는 얼마만큼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율이 결정된다고 해서 이전 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TP와 TR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율이 결정이 되었을 때 정부의 어떤 이제 재정이 확충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지급할 수 있는 지급액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재정 여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리치와 푸어 두 그룹이 있는데 푸어가 과반수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과반수입니다. 그럼 사실상 더 푸어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정 여력이 갖추어졌어요. 자, 그런데 만일 리치한테 1달러를 더 적게 준다면 1인당 돌아가는 몫이 고소득층에게 1달러를 적게 지급한다면 그만큼을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재정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푸어의 이전 소득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치의 이전 소득을 줄이면 푸어의 이전 소득은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더 숫자가 많아서 1인당 지급액이 그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다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가 결정되었다는 뜻은 사실 재정 여력이 확충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의 총량이 결정이 두어졌을 때 리치가 적게 가져가면 적게 가져갈수록 푸어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과반수를 형성하고 있냐면 저소득층이 과반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리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푸어가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균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특별히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이전 지출 TR이 0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정 여력을 다 자신들이 나눠 갖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디펜스는 가능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은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고소득층은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가정해도 큰 무리가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거 우리가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학의 그 컨텍스트에서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어떤 컬렉티브 액션을 더 잘 취하는 경향이 있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컬렉티브 액션을 잘 못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모여서 뭐 단합된 형태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뭐 비교적 인내심이 누가 더 높은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컬렉티브 액션을 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협상 과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사실 고소득층의 경우 기회비용도 크기 때문에 뭐 컬렉티브 액션이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일 두 정당이 있고요. 존재하고 두 정당의 캔디데이트이 선거 경쟁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두 후보 모두 푸어가 원하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리치가 원하는 선택을 할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푸어가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리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푸어에게 모든 재정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의사결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하고 나머지 몇 페이지는 오늘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